45분, 3시 45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은 패널 토의인데요. 오늘 패널 토의 좌장으로는 영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완석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서완석 교수님은 영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대구광역시 지정 영남 위센터장, 대한교육기관 두비교실 기관장 및 경북교육청 지정 생명사랑센터 본부장,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 패널 토의하고 Q&A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10분씩 패널 토의를 들으시고 전체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을 그리고 또 디스커션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부터 여기서 쭉 들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도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정신건강의학, 특히 학생 자살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연구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시고 구축하시고 하신 분들을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떤 생생한 현장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또는 이제 자살 예방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널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소희 선생님이십니다. 이소희 선생님은 학교정신건강의학의 초창기부터 어떤 실무를 담당하셔서 제대로 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한양의대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하셨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계시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청소년 특임이사, 학교정신건강의학회 부회장, 전 청소년 모바일 센터장입니다. 예, 이소희 선생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 토의에서 저는 그 학생 자살 위기 대응을 여러 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어떻게 끊김없이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 현장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위기 대응은 단순히 학교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 지역사회, 의료, 디지털 모두 포함되는 이 통합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의 자살 위기는 매우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담임쌤이나 위 클래스 선생님이 발견한 경우도 있지만 모바일 플랫폼, 또 1388톡, SNS DM, 위기 앱 등을 통해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고 응급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지역센터에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진입 경로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이후에 대응이 흐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특히 위기를 발견하는 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이 가장 위험한 전환기, 이 트랜지션 피리어드에서 공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별 강점에 기반한 위험도 기반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기관이 어떤 중심을 잡기보다는 위험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업무가 나눠지는 구조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자살 시도를 하거나 계획이 있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거나 보호자가 없다든가 이런 고위험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또 필요시 입원 외래 정신과 치료 연계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좀 낮은 중위험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포함해서 줄여서 제가 청상복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정서 불안이나 좀 반복적인 난수이사이달 셀프 인저리가 있다든지 가정 문제가 오히려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1388 기반 위기 개입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센터에서 가정, 학교, 지역 간 중간 조종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출석도 해야 되고 교우관계, 왕따, 학업 부담 등 이 학교 적응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클래스나 위센터 같은 위 프로젝트 교육부 산하의 기관들이 더 역할을 그러니까 학생의 복귀와 적응 지원을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누가 중심이냐가 아니라 학생의 위험도와 필요에 따라서 기관 간 바톤이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끊기지 않는 연계가 중요한 건데요.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위기가 터진 순간 그 직후보다 그 이후로 며칠에서 몇 주 동안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공백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전환기 바톤 터치 모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담 이후의 위험도에 따라서 그 다음날 고위험군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를 든 겁니다. 뭐 중위험군은 청상복센터로 바로 연계되도록 프로토콜이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왔을 때 입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퇴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럼 병원의 사례관리팀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따뜻한 연계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청상복센터 위센터가 함께 필요시 공동 사례관리, 공동 사례관리가 또 필요한 이유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실 위센터 같은 교육부 산하 센터들은 학부모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교육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지역센터는 사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많은 개입을 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렇게 바톤 터치라는 게 그냥 이렇게 토스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공동으로 하다가 같이 개입도 할 수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여기가 끝났을 때 비로소 여기가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런 따뜻한 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청상복센터에서 하다가 이제 위기 개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그러면 학교 이제 복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측에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위센터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 복귀 지원이라든지 시간표 조정이라든지 관계 회복, 그 원래 반 아이들과 다시 또 잘 지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어떨까. 근데 이쯤 되면은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 보호와 또 이 동의구조인데요. 항상 이럴 때 부딪히는 문제가 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인데, 원칙은 일단 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 기반 연계일 것입니다. 이 동의를 기반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학교, 센터, 병원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공동 사례 관리도 한다든가, 퇴원하기 전에 위센터에서 와서 같이 사례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보호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상담 치료를 원치 않는데 학생은 고위험 군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최소한의 생명 보호 차원의 예외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물론 뭐 정신건강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이미 근거가 일부 존재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그 적용이 모호해서 적극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위험상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어도 최소한의 안전 확보나 기간 연계는 가능하다라는 어떤 명확한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개선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청소년 자살 위기 대응은 이제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모바일, 지역센터, 의료, 학교가 하나의 연속선으로 작동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러프하게 그냥 말씀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기관이 많기 때문에 촘촘하게 짜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위험군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복귀와 적응은 위 프로젝트 기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필요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이렇게 위험도 맞춤형 분담이 이루어지면 학생은 어디서 위기가 시작되었든 지속적이고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하되 어떤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 개입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체계가 마련된다면 우리는 학생들의 생명과 회복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모바일 상담센터나 또는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 그리고 의료기관, 이런 그 다차원적인 어떤 접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다차원적인 접근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위기 상황에 따라서 티어 1, 2, 3 이런 개념을 갖듯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체계하고 체계 사이에는 약간의 어떤 빈틈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체계를 메꾸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 우리 아까 이제 김준원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떤 과소 개입보다는 차라리 과다 개입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패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우리 학생 정신 건강 또는 자살 자해 예방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강윤영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강윤영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하셨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십니다. 그리고 제주도 교육청의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최초로 만들어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셨고 그 위에도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 연구교수, 그다음 교육부의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단 실행단장, 교육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 교육부의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장, 그리고 한국 학교 정신건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 힘드시죠? 근데 이제 참석하신 선생님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위센터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학교 일선 현장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 이렇게 참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되게 좋은 시간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왜 갑자기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 패널에도 전부 왜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교육청 또 교육부 그리고 학교 현장에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도 저 청춘은 아니지만 제 50대를 바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2012년 정도부터 저희의 흐름이 시작됐던 것 같고 여기 계신 이제 참석하신 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또 안정적인 잡으로서 또는 일터로서 또 아이들을 만나는 장소로서 된 것도 아마 거의 그 무렵쯤인 것 같아요. 한 2008년, 2010년 요 무렵부터 이제 광범위하게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 또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또는 위기, 시스넷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펼쳐진 시기가 2010년을 전후로 한 시기였고 벌써 25년이 됐으니까 15년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자살이라는 이슈로 만났는데 아이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참 너무 안타깝고 면목이 없고 그리고 과연 해왔던 노력이 잘했던 건가, 부족함이 없었던 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마음이 사실 무거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이 일은 그만 손 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사실 먹었던 사람인데 오늘 이제 여기 패널로 이제 참석하면서 돌아왔던 것도 좀 보고 또 앞으로에 대한 사실 저 역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 15년 관여를 하면서 계속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저희들도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학교 현장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욕하죠. 검사 불평하고 그렇죠. 근데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고위험군 아이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빨리 발견할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시작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시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현장의 요구들도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귀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에 좀 역사적 맥락 그리고 현재 문제점 그렇다고 우리가 해온 모든 걸 이제 다 버리고 그게 틀렸으니까 이제 다시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제 저희들의 만남과 또 선생님들의 만남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위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 전국의 위 선생님들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한 만여 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요즘은 배치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중고등학교부터 시작돼서 적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이제 그런 양상에서 저희들이 해왔던 일과 선생님들이 했던 일들이 계속 좀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정서행동 특성 검사가 꼭 자살만은 아니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빨리 발견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살과 관련해서도 이미 자살 예방 교육 하죠. 6차시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사실 형식적으로 돌리기도 하고 강사 땜빵해서 외부에서 불러다가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내실화가 기해져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마 제일 힘들어하는 그 위클래스나 위센터 상담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자해나 자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얘네는 좀 누군가가 와서 제일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또 아이들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까 권영실 교수님 발표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학교에 처음엔 다 나갔답니다. 위기 개입에 나가서 선생님들도 도와주고 애도 교육도 직접 하고 또 실제 고위험군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했고,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신 그 위기 매뉴얼 있잖아요. 학교 위기 개입 매뉴얼을 사실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한 15년 되다 보니까 요새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학교에서 자살 사안이 발생하거나 자살 시도한 아이들이 발생하면 척척척척 체계적으로 진행은 되더라고요. 다 체계는 만들어졌어.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엉터리도 많아졌고, 그리고 좀 잘못 개입하는 부분들도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뉴얼에는 선생님들은 그래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규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죠.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도 이 위기계획 관련한 전문 역량이 이 선생님들 멤버가 바뀔 때마다 위클래스 선생님들 또 상담 교사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해마다 보수 교육을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안 된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안이 발생할 때 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과제로 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치료비 지원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심리부검, 오늘 이제 첫 번째 홍현주 교수님 발표한 심리부검에 기초한 연구 결과 우리 공유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결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살 위험, 고위험군 그러면 자살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자해가 있거나 이게 고위험군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자살 사망자를 봤더니 한 50% 정도가 학교에서도 걔는 괜찮았어요. 왜 죽은지 모르겠어요. 부모도 얘가 그 정도였나? 그리고 저희가 부검한다고 그 집을 가봤던 적도 있는데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잘못이라면 한 절반의 아이들이 죽어야 될 정도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거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걸로만은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지금 특히 더 각자 도생의 시대에 하나하나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정서 조절 능력이나 사회적 관계 기술이나 또는 회복 탄력성이나 이거를 강하게 갖춘 애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사회정서 교육. 요즘 그것 때문에도 학교 현장이 좀 골치 아픈가요? 앞으로 또 선생님들이 또 그거 가르쳐야 된다고 힘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의식이 나왔던 배경은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살 사안 발생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실 그 전문가들이 학교 방문 사업을 통해서 도저히 학교에서 못 보겠다고 한 애들 찾아가서 아이도 봐주고 선생님도 봐주고 또 학부모도 만나주는 사업을 했던 게 지금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15년의 세월 나름 고민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모바일 상담센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재원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2018년, 19년쯤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약간 우리가 낙관주의가 좀 있었던 때예요. 왜냐하면 2015년까지 자살이 많이 줄더라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니까 많이 줄고 정말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청소년 친화적인 모델 프로그램을 하자 해서 만든 게 그 다 들어줄게라는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 2018년, 19년에 만들었는데, 그 우리 홍현주 교수님 처음 시작하셨는데, 요새 학교 현장에 물어보니까 그거 너무 후져서 이용 별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고 애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이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세상의 변화 속도도 빠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변화 속도도 빠르고, 우리가 늘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다고 하지만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어떤 자살률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오면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첫째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건, 아마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좀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과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포함한 내러티브들, 이야기들이 많이 좀 모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공부하라 잔소리하면 애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정말 힘과 용기가 나는지, 어른들이 열심히만 하면 너희들 미래가 보장됐다고 할 때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는지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일단 우리들부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을 우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다 들어줄게,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앞선 접근이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하는 그 온라인 상에서의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안전망 구축을 반드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 들어줄게 들어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마들렌인가 뭐 보건복지부에 들어와, 이게 아니고 아이들의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자체가 온라인 안에 있잖아요. 지금 밖에서 동네에서 놀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노는 놀이터 안에 안전망이 심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발굴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발굴됐을 때 연계될 수 있는 연계망도 우리가 이제는 오프라인 상의 연계가 아닌 온라인 상에서의 연계와 안전망의 이 구축들이 우리 아이들의 고립을 막아줄 수 있는, 결국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제안을 누가 여기서 또 받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저는 64년생이에요. 근데 그때 64년대 우리나라 GNP가 63불인가 64불이었대요. 국민 소득이. 근데 지금 뭐 3만 불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태어날 때 우리는 후진국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모태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그리고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희 때는 대학만 어떻게 걸쳐도 먹고 사는 문제 별로 걱정 안 하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만 열심히 살면 그 삶이 보장되었던 이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속한 이 사회 환경의 변화는 이렇게 정말 세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아이들의 삶이 뭔지,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리부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도 좀 수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리부검 정말 귀하게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초, 탄탄한 기초화에서 진행이 된다면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저희도 변화하고 저희들도 또 아이들한테 든든한 힘이 되는 어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역 협력 모델 그리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 학교 방문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사회정서 행동 교육, 모바일 상담센터 등등에 대해서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여를 했지만 사회정서 교육이 이제 그 제시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런 그 장면들이 이제 저도 생각이 납니다. 예, 이렇게 세 번째 패널은 접니다. 제가 돌려막기로 그 자장 겸 이렇게 패널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접근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2% 부족할 때 그리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그 간단한 제목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저는 학교 이제 자살 사망이 일어날 때 학교를 가급적이면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유가족 학교 방문 위기 개입 때 유가족 상담을 권유를 해서 제가 직접 유가족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을 하게 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지금 홍윤주 선생님께서 하신 그 심리 부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당장 어떤 중단은 됐지만 언젠가는 다시 재개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제 나름대로 그 이제 유가족의 어떤 치유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원인을 이렇게 사망 학생들의 어떤 원인들을 찾는 어떤 그런 노력도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이제 약간 각색이 돼 있으니까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 학교에 제가 자살 사망이 발생을 해서 위기 개입을 했던 데입니다. 그 학교는 같은 해에 제가 최근에 보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학교에서 2번 이상의 어떤 자살 사망이 발생하는 학교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최초로 그때 한번 갔었을 때 그 이제 두 번째 사망 학생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정 내에서 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가 됐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관심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선관리군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망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위기 개입을 하면서 사건 충격 척도라든지 PTSD 관련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사망이 발생하고 두 번째 사망이 한 5, 6개월 후에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이 아이는 별 문제가 없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제대로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초창기 때 어떤 만들어져 있던 부분들이 우리가 뭐든지 이제 5년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리비전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구축뿐만 아니고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을 모르는 마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2%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총 제가 4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병원 진료를 하고 있었던 아이는 1명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유가족 상담을 했던 그런 케이스고 가장 최근에 상담을 했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 그 남자 중학생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형을 이렇게 상담을 했었고 학생은 자택에서 투신 사망을 했고 4-5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 이제 사망한 학생의 형과 아버지가 119를 타고 실제로는 사실은 사망을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갔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어머님 말씀은 학생은 평소에 정서행동 특성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최근에 학교에서 어떤 문제 행동을 했었고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받을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다소 원망하고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유가족 상담을 했을 때는 아이가 없다는 사실, 그런 부분을 겨우 인정하지만 마지막에 챙겨주지 못했던 점, 그 다음에 사망 전날에 게임을 한다고 화를 내고 게임을 못하게 했던 것, 그 다음 반성문을 써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엄마가 가볍게 넘긴 점,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남아있는 형제들 2명이 혹시나 또 똑같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접하면서 어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접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하고 더불어서 이 아이를 어떤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잘못된 학생으로 볼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사망한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우울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던 학생이었는데 가족 간의 어떤 심한 갈등 이후에 음독을 했습니다. 음독을 했는데 사망한 지 한 하루 정도가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문을 열고 사망한 학생을 발견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최근에 친구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자기 방에서 이제 나오지 않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후에 어머니는 본인 표현으로는 슬픔이 있기 위해서 미친 듯이 추모 공원을 다녔다. 하루 2차례 정도 추모 공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집에 아이가 사망한 아이의 방에 매일 들어가 있고 동생이 있으면 이제 언니한테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그 사망한 아이에게 카톡을 보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술을 못 마시는 분인데 요즘은 매일 술을 마시고 이제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동생을 상담을 했을 때는 동생은 엄마 아빠가 이제 헤어질까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아빠가 특히 화를 심하게 냈을 때 어떤 엄마도 누나처럼 되지 않을까, 언니처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아버지는 그냥 누구나 다 아마 비슷하게 느꼈듯이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상담을 할 때 대부분 학부모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이 많은데 저는 진료하거나 상담할 때 아버지를 꼭 같이 데리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들도 조금 아이의 특성이라든지 아이의 고민을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살 사망 위기 개입 중인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위기 개입 중인 사례고, 이 사례에서 이제 유가족이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해서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지금 현재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교사도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유가족의 말에 따르면 교사의 짜증과 부정적인 언급으로 평소에 어떤 자살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한 번씩 가보면 교사하고 학생들의 관계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사제지간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 동생처럼 이제 어떤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녀 또는 부자 같은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어떤 관계가 적절할까, 이런 것들을 저는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 저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조금 더 어떤 한 발짝 2% 정도 더 접근하고, 그다음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할 때 어려운 접근들, 제가 어려운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족에 대한 접근이란, 저는 위기 개입할 때 반드시 좀 유가족 상담을 권유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접근이나 아버지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전에 이제 홍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는 가족 간의 어떤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자살의 어떤 원인 중에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시 제가 좌장으로 돌아와서 예,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네, 황재룡 교수님. 최근에 조금 우려할 만한 사항이 한두 개가 좀 지역사회에서 있어서요. 첫 번째는 응급실에 방문하는 자살자의 청소년이 전체 자살자의 중에 10대, 20대가 한 40%좀 차지한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민감도가 좀 높아져서 응급실로 일단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응급입원 사례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마 안산인가요? 안성인가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경기도 뭐 각 지역마다 응급 입원 받는 정신과 이제 그 병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끼리 싸우다가, 혹은 이제 애가 아까 강나리 선생님 케이스처럼 한 4층 옥상 정도에서 뛰어내리는 신용처럼 하다가, 뭐 아파트 베란다에 몸을 기울이다가 학교 3층쯤에 갑자기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신용하다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얘들에 대해서 응급입원 조치를 자꾸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 해당 학교에서 응급입원 시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찰 부르시거나. 네, 몇 분 정도가 지금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들 진료하다 보면은 응급입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 워낙 좀 경황없고 좀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차분히 도와주려는 의도 내지는 그 치료적인 분위기가 형성 안 되고, 너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응급입원을 해야 돼. 이제 응급입원이 사실은 다른 형태의 입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인 입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제조항처럼 이제 뭔가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꼼짝 말고 비자발적으로 입원을 해야 돼. 이런 조치들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입원이 유지되고 퇴원하고 나서의 적응이 조금 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도 많고, 왜 나한테 날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원치도 않았는데, 원망사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적응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학교 현장에서 발견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조금 걔에 대한 개입의 수준이나 이런 걸 좀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예 받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를 뒤에 분들 감안해서 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두 분이 하셨는데 예, 네, 안 써도 되죠. 저는 경북 울진에서 그 개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요. 2010년 전까지는 학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셨는데 저기 페이지 5페이지에서 보면은 아동 청소년 자살률 현황 있는데요. 그 자살률 현황은 제가 그 다시 한번 제 기억이 틀렸나 생각하고, 그 총 자살률은 솔직히 코로나를 기준으로 축소되었다가 감소되었다가 그 지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은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러면은 부모하고 관계에서 집에서 이제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생활까지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대상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원인이 여기서 그 자살에 대한 시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솔직히 확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기서는 그냥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따져보면,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서도 0세에서 4세까지 모자 관계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자 관계 프로그램을 진행 전에 그 산모 교실이라고 지역 그 보건소 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부부 교육을, 자녀 양육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 자살률이 조금 더 그
축소되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25세 청년을 한 달 전에 제가 상담을 시작했어요. 자살 시도 횟수 17번이고요. 처음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였고요. 2학년 때 시도를 했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경찰이 왔고 모든 했지만 엄마가 하는 말, 너 왜 했니? 그 이후로 부모하고 관계가 되게 서먹해졌고요. 그 후로 자살만 시도하면 아빠가 때리는 거죠. 폭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1 때 폭력이 너무 심해서 신고를 했지만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갔고 이 친구가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했지만 그 부분도 수용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지방인데 서울까지 와서 그 기숙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왜 엄마랑 아빠랑 얘기 안 해? 그거는 엄마 아빠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그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프로토콜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가정 양육에서 부모 양육 교육이 1차적으로 시도가 되는 시스템이 점점 올라와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기본적으로 그래 맞아 그래 놓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어떤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그 개입이 되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 홍현주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내용보다는 아마 뭐 누구나 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고요. 그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도 하는 사업 중에서 그 가임기 그 임신했을 때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위기 그런 상담도 해드리고 또 아이가 출산한 다음에 한동안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어려워하는 또 아이가 약간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하면은 또 연계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도움이 됐다, 일부에서는 잘 모르겠다,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게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막 했던 노력들 중에도 항상 늘 부모 교육을 위한 통신문도 발송했던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마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그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할 때도 아마 위클래스 선생님들께서 학생 상담은 가능한데 학부모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때때로 그 분명히 가족 문제가 분명한데도 그걸 바로 요청하지 않는데 다루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를 상담하는 것도 어려워서 사실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이 되게 좀 나름 더 큰 의미를 가졌던 거 또는 위기 개입 때도 마찬가지인데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접근하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그 프리벤션 개념에서 제가 1차, 2차, 3차뿐만 아니고 저는 영차 예방의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생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결혼도 한 번 하고 부모도 한 번 되고 그 상황에서 네 결혼이야 이제 몇 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또 그거하고 앞서서 임신했을 때 또는 이제 첫 부부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성적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만 간단하게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까지 위센터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는 학교로 발령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외부에서 상담받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라도 학부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확인받은 후에 비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작년까지는 외부기관 상담 연계하는 그 비용 지원하는 업무를 했고 학업 중단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그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의 결과를 보면 상관이 되게 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 위기 학생이 과거에 정서행동 검사를 받았던 그 결과들을 받아보면 거의 정상군이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왕 제가 학교에서 해야 하는 업무고 또 부담이 큰 업무다 보니 이 검사를 만드신 분들께서는 이 실무자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네, 정서행동 특성 검사 우리 많은 분들이 관여하셔서 황준원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검사를 제대로 못 만들어 죄송합니다. 예, 설문 검사에 너무 바라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검사의 특징상 본인의 자가 보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좀 주목하는데 제가 이제 정서행동 특성 검사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제 흰머리의 절반이 그걸로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선별 검사를 정신건강 쪽으로 해보겠다라고 할 때 여태까지 한 10여 년 정도 제가 욕 먹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 왜 진단을 못하느냐, 뭐 왜 학생 자살을 30%밖에 예측하지 못하느냐, 뭐 많죠, 뭐 예, 그랬고요. 그래서 하여튼 2023년도에 좀 개정해서 24년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25년도에 올해 보강할 때 주 요소는 자살 예방 설문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급적이면 고위험군 선별에 있어서 무심코 한두 개 문항 정도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걸 좀 배제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인도 조금 좀 묶어서 요인 자체가 좀 의미를 더 많이 띠게 이렇게 보강했다고 나름 생각은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올해 숙제는 지금 뭐 국정과제 어디에 저도 모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 검사를 내실화해달라고 요구를 또 받았습니다. 네, 내실화. 내실화가 뭔가 하고 했더니 중간중간에 놓친 애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나 봐요. 일선에서.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더 자세히 알아보자가 되기가 쉬워서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소위 국정과제에서는 내실화를 하라고 하고 내실화를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놓치지 말아야 되고 중간에 놓치지 말으려고 그러면 결국 뭐 1년에 한 번 하자, 더 자주 하자, 더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년에 한 2년 전에는 인프라 때문에 3년 주기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데 계속 내실화해라, 잘해라, 뭐 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결국은 또 미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미국 시스템이 한 그 1년에 3번 검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3번 검사 잠깐 들어보세요. 그 1년에 3번이 처음에 선별하고 두 번째 중간 경과 확인하고 세 번째로 개별 학생들의 진척과 상황을 리포트하라. 이게 티어 1 일반 인구에 대한 3번의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지금 같은 정액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티어 2, 티어 3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선별해 놓고 알아서 제각각이 아니라 각각 다 관리 흐름과 시스템을 따라가게 돼 있어서 결국 이 미국 시스템의 특징이 한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이걸로 문제가 왔으면 결론,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다 이런 거를 남겨놓게 돼 있는데 뭐 자꾸 내실화하라고 하면 미국식으로 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아침부터
예, 청소년 자살과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장시간 발표, 토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좌장 선생님, 그리고 참석자, 현장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마지막까지 135명이 접속하고 계신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포지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